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아이 엄마 백은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 봄은 찾아온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추운 계절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따뜻한 날들이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터널 속에도 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마치 바람이 불 때 종이배가 흔들리듯 때로는 작은 일 하나에도 크게 휘청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걸음에 작은 쉼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소심한 아이였어요. 자기 주장은커녕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서워서 항상 뒤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었죠. 부모님도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은희야, 이렇게 계속 자신감이 없이 살면 안 된다. 태권도 학원에 다녀보는 건 어떠니? 몸도 튼튼해지고 자신감도 좀 생길 거야. 태권도? 아빠,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무서워. 우리 은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꼭 잘해낼 거야. 정말 그럴까? 하지만 태권도 하면 목소리 커야 하는 거 아니야? 가끔 친구들이 태권도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봤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다른 친구들도 하는 걸 너라고 못하겠어? 그래, 아빠랑 엄마가 응원할게. 한번 해보자, 은희야. 응, 한번 해볼게. 전 처음엔 무서웠어요. 태권도라니. 싸우는 것만 떠올라서 겁이 났거든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셨던지 결국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긴장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연습하던 아이들이 얼마나 씩씩하게 발차기를 하던지 정말 한동안 넋놓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번 다녀보니까 점점 재밌더군요. 처음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생각만 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골목에서 어떤 아이가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무서워서 피했겠지만 그 순간엔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괴롭히는 아이는 친구가 가진 물건을 욕심내며 빼앗으려고 했어요.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의 뜻을 표현하며 물건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저는 큰 소리로 괴롭히는 아이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는 짜증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친구를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섰어요. 제 태권도 품띠를 보여주며 어디 한번 해보겠냐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괴롭히는 아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친구를 지켜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말이죠. 그리고 점점 소심했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태권도를 계속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녔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어요. 처음엔 부모님께서 상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나중엔 제 자신이 더 자랑스러워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영원히 제 곁에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오랫동안 앓던 당뇨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엄마와 저를 위해 공사판을 전전하셨지만 결국 남겨진 건 아빠와 저 두 사람과 궁핍한 현실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간다는 건 저에게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학비가 너무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진학상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많이 힘들지 않느냐며 제 상황을 물어보셨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셔서 대학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저에게 태권도를 정말 열심히 했으니 그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선생님은 저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다며 체대에 지원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셨다고 하면서요.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힘들어 하시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체대에 지원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을 것 같아요. 아빠도 저를 보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태권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태권도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성인반에 새로운 남자분이 들어왔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처음 그 남자를 보자마자 딱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중에도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말 옛날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루는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남자가 길에서 사이비 종교인에게 붙잡혀 있는 걸 봤어요. 사이비 종교인은 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다가왔고 그 남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괜히 가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고 팔짱을 끼고는 얼른 가자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죠. 그 남자는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사이비 종교인은 약속이 있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인에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바빠서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약속이 늦겠다며 얼른 가자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어색하게 저를 따라오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이비 종교인은 잠시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달라며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이비 종교인에게서 벗어나자 그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휘둘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모르게 그 남자를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 어딘가가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범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진짜 말주변이 없어서 사범님 아니었으면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진짜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정말요? 사범님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태권도 덕분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 생길 거예요. 그런가요? 사범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저도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런 말 하면 괜히 쑥스러워지잖아요. 근데 뭐 태권도 열심히 배우시면 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태권도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이요? 뭐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태권도를 핑계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식사 내내 저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이성은 없었던지라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그 남자는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꽂힌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계속 저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참 순수하고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이 꽤 잘 살더라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존중해준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꽤 오래 만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결혼 허락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친의 집이 꽤 잘 사는 데다가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남친도 사업 일부를 물려받아 시부모님의 투자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꽤 유명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 리 없었죠.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전문직 여성을 만나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몇 번이나 선을 보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한테 일편단심이었기에 모두 다 거절했대요. 그런 남자친구 덕분에 겨우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한번 와보라고 하셨다는군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첫 발을 들이게 됐죠. 거기서부터 진짜 호구조사가 시작됐어요. 저희 엄마는 한참 당뇨를 앓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공사판에서 일하시고 계신 상황. 그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지만 그분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뇨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가씨는 태권도 사범님이라고? 네, 체대 나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집안이야. 아가씨가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거 감당할 자신은 있나? 저도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진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니까요. 제가 아내로서 우진 씨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돕다니 대체 뭘? 참나. 우리 아들이 피를 빨리면 빨렸지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빠, 은희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두 분도 오래 보시면 알 거라고.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제 직업이 태권도 학원 선생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는 더더욱 싸늘해졌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듣기만 해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치 다 들은 것 같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심한 말을 퍼부으셨어요. 태권도 학원 선생님이라니, 공사판 막노동꾼이라니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잖아. 그런 직업 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직업으로 사람 귀천 가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제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말대답이라뇨, 어머님. 전 그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님도요. 제가 무슨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러세요?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휴, 더 들어볼 것도 없겠네. 우리 집안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저도 이런 예의 없는 집안 사람들과는 연을 맺고 싶지도 않네요.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아버지까지 모욕하시다뇨.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제 삶이 초라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어디서 우리한테 이렇게 까불어? 듣자하니 저도 화를 참을 수 없어 몇 마디 대꾸했더니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테이블에 있던 주스잔을 들어서 제 얼굴에 확 들이부으시더군요. 순간 굴욕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을까? 제 앞에서 제 아버지까지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런 행동까지 한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은희야, 기다려봐.
엄마 왜 그래? 모처럼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더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저 갑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할 생각 저도 없어요. 저는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결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이별을 구하고 정리하려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울면서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얽혀 결국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 때문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후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남자친구에게 보고 싶다고 병원으로 좀 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도 후회하고 있었고 저도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니 차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병문 안으로 온 저를 내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실에서 입덧 증세를 보이자 남자친구가 혹시 임신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간곡하게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결국 임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시점에서 남자친구 부모님도 더 이상 우리 관계를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졌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니. 사실 전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저도 불편합니다만 이렇게 된 이상 잘 지내고 싶어요. 저도 노력할 테니 어머님도 노력해 주세요. 정말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아유, 내 팔자야. 그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서로 불편한 채로 지낼 순 없잖아요. 어렵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해야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허락을 했는데. 나도 아무쪼록 우리가 별탈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제겐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죠. 그래도 아이가 생긴 이상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서두르며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던 분들이 이제는 결혼도 허락해 주시고 집도 구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댁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집안은 아들이 귀했기에 낳기 전까지 시부모님은 아들일 거라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갓 태어난 딸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고 시어머니는 아쉬운 듯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셨어요. 딸이라고? 아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죠. 그래, 고생했다. 하지만 다음엔 아들이어야 한다. 그건 명심해라. 딸 하나쯤 있어도 좋지 뭐.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얘 며느라 고생했다. 둘째도 낳을 거지?
둘째는 첫째보다 좀 덜 힘들 거다. 또 낳으라고요? 그럼 안 낳으려고 했냐? 당연히 집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지. 그건 나중에 차차 생각해보자. 지금은 은희도 많이 지쳤을 테니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소름 돋아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딸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시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저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손녀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지도 않고 둘째 타령, 아들 타령을 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 딸이 소아당뇨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아프다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댁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네 엄마 당뇨 있었다면서? 그거 유전된 거 아니야?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별의별 일을.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 때문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애가 왜 당뇨가 있겠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하게 생겼잖아. 우리는 이런 일 한 번도 없던 집인데. 저도 제 딸이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은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어째? 네가 마음이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이 시미만 하겠냐? 아휴, 낳으라는 아들은 안 낳고 그런 문제 있는 딸이나 낳아버렸으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소중한 내 딸이 아픈 거라고. 힘들어? 아이가 아픈 게 네 와이프 쪽에서 물려온 병인데 힘들다는 말도 못해? 됐어. 그런 소리 말고 애 치료에나 집중해라.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빠, 지금 예민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야. 우리 딸이 아픈 게 무슨 탓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하잖아. 그만 좀 해. 나도 괴로워. 솔직히 말해서 시댁의 그런 태도 때문에 저는 많이 지쳤어요. 우리 딸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시댁에서 매번 저를 탓하니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저와 딸을 정말 사랑해준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딸을 무척이나 아껴줬고 제 편에 서서 시부모님과 맞서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 덕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시부모님이 저희를 통제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종종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디에 투자하려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전부 간섭하셨고 제가 느끼기엔 도를 넘은 부분도 많았어요. 우리 딸이 아픈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돈을 쓰는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에게 기생이라도 하는 사람인 양 제가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모두 정리해 시부모님께 매일 보고해야 했고 제가 뭘 사든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용돈 보내는 것도 그 예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하시며 고생하시는 걸 잘 아니까 남편이 먼저 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드리자고 해서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굴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용돈을 보내면 그걸 문제 삼고 저를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으로 몰아세우셨어요. 사돈 어른께 용돈 보냈다며? 또 내 아들 돈으로 보낸 거지? 그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랑 상의하고 드린 건데요. 아버지가 워낙 힘들게 일하시니까. 힘들긴 뭘 힘들어. 그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일 못해서 고생하는 건 다 자기 책임이지. 우리 아들 돈으로 네 아버지 용돈 주는 거 그건 아니지 않아? 엄마, 내가 먼저 드리자고 한 거야. 뭐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네가 지금 누구 덕에 돈 벌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사업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냥 자주 못 뵙는 아버지께 용돈 좀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했지. 젊을 때 열심히 안 살아서 노가다 나며 사는 건데 이제 와서 자식 등골 빨아먹으려고 하잖아. 바깥 사도는 양심도 없어.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에겐 하늘 같으신 장인어른이라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줘도 시댁의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무척 사랑하고 저를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저는 온 힘을 다해 당뇨에 걸린 딸을 케어하고 있었어요. 딸은 힘들어하는 와중 나름대로 열심히 버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둘째를 갖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딸이 7살이 될 때까지 우린 둘째를 갖지 않았고 아들을 바라는 시댁 식구들은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어 한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세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동안 신념에 어긋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인 것은 인증이 나 있었지만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사업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거절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 사업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딸아이와 한번 나들이를 같이 가달라는 제안을 했고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나들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원하는 대로 나와줬으니 약속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며 대신 손녀에게 한 번이라도 살갑게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 서윤이한테 한 번이라도 칭찬 좀 해주고 그래. 저렇게 열심히 재롱 부리고 있잖아. 내가? 난 그런 말 못해. 나 부끄럽지 않니? 그래도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와서 얼마나 신나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귀엽다고 해주면 안 될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귀엽긴. 원래 애들은 다 저렇게 정신 사납냐? 너 어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서윤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저거 다 유치원에서 배워온 것들이야. 칭찬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귀엽지 않아? 난 도통 모르겠다. 그나저나 너 우리랑 한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한 거다. 시간은 다 돈이잖아. 딸아이도 신이 나서 시부모님 앞에서 예쁨을 받기 위해 열심히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손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애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길도 주지 않자 딸은 어떻게든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에 흥분해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남자애들도 이겨봤으니 그런 달리기 실력을 뽐내서 칭찬이라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딸은 공원 옆 도로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에 딸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고 남편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딸은 무사했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몇 번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모두 제 딸 때문이라고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돼야 했냐고? 어머님,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딸을 더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죠. 하지만 입 닥쳐. 네 딸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꼴 안 당했어. 그딴 나들이를 가지 않았어야 했다.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버님, 제가 경솔했어요. 진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진아, 눈 좀 떠봐라. 제발 부탁이다. 우리 아들 잘못되기라다면 너나 네 딸년이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은 그렇게 탈진을 할 때까지 저와 제 딸에게 원망을 쏟아내셨습니다. 남편은 재차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에게 힘겹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힘이 빠져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꼭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저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간절했고 남편의 말 속에서 나와 딸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 깊이 밀려왔어요.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나 자기랑 우리 서윤이가 너무 걱정돼. 부모님이 혹시라도 너를 밀어내거든. 그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 봐. 꼭 부탁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당신 꼭 나아서 우리 곁에 있어야지. 미안해.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숨을 거뒀어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댁 식구들은 우리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마치 저와 딸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장례식장에 급히 달려온 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게 다 당신 딸 때문이야. 당신 딸만 우리 집에 시집 오지 않았어도. 사위일은 저도 참담합니다. 하지만 사부인 제발 진정하시고.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길 바라는 거야?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이러시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네 입에서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감히 내 아들을 입에 올려? 저는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두 분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네요. 가긴 어딜 가.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아팠고 시댁의 그런 원망을 받아야 하는 저와 딸의 입장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빠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우리 딸도 아빠를 잃었으니 슬픔은 저희 모녀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느닷없이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남편 물건을 전부 수거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물건을 정리할 자격이 있니? 우리 아들 물건은 우리가 가져가야 해.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머니만큼 저도 크다고요. 크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내 아들 물건 털끝 하나도 손대지 마라. 더럽다. 어머님, 저희 딸도 남편 물건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딸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디건 하나 정도는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가디건? 네 딸이 그걸 왜 갖고 있어야 해? 우리 아들 물건은 너희에게 하나도 넘겨주고 싶지 않다. 할머니, 제발요. 이 가디건만은 저 주세요. 아빠 냄새가 나서 좋아요. 싫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속이 뒤틀린다. 괜히 알짱거리지 마. 우리 아들이 네 얼굴하고 똑같아서 보기만 해도 괴롭다고. 딸이 매달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딸을 밀어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눈물로 할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차갑게 대하셨어요. 어떻게든 딸을 안고 달리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매정한 태도에 딸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너희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 우리가 신혼집 구해줬다고 해서 계속 여기 붙어있을 생각하지 마라. 할아버지,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 아빠랑 살던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계속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난 너 같은 손녀 둔 적 없다. 보기 싫구나.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 딸이지만 우진 씨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조금도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손녀에게 아빠에 대한 추억을 다 앗아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추억 같은 걸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정말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딸을 위해서 그 집에서 버티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몇 번이고 찾아와 저희 모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시댁의 그런 대우를 받으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우리를 몰아내려 할 때마다 딸은 겁에 질려 울었고 저도 딸의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딸을 위해 그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방 공사판에서 일하는 아빠에겐 도저히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저도 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이 막막했죠. 그 와중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 보라던 그 말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혈당 측정기 회사를 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회사 공장에서 구인 공고가 올라온 걸 보게 됐습니다. 숙식도 제공해 준다고 하더군요. 순간 남편이 혹시 내가 이렇게 쫓겨날 걸 미리 알고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면접이라도 보러 가보자 싶어서 딸을 업고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생각보다 회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특히나 공장 내 사람들도 친절했고 심지어 회사 대표님도 면접에 함께 나오셨어요. 대표님은 굉장히 인자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면접을 보며 제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소아당뇨가 있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야 한다고 혹시라도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여쭤봤죠. 아, 따님도 함께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아당뇨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제가 늘 곁에서 돌봐야 해요. 그래서 만약 괜찮다면 같이 지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말없이 제 딸을 유심히 보시더니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사진이었어요. 대표님은 그 사진과 제 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었죠. 그 아이와 사진 속 아이가 너무 닮았다고 하시면서 혹시 이 사진이 따님 사진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 사진은 제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놀라시곤 저에게 갑자기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양손을 바닥에 짚고 제 딸과 저를 향해 큰절을 하셨어요. 그 광경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딸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대표님의 몸짓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분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순간이 엄숙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절이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듯 저에게 더욱 꼭 매달렸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만. 이제야 만났네요. 대표님,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희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거든요. 대표님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딸을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도저히 무슨 일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과 태도에서 이 상황이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과 대표님의 반응, 그리고 지갑 속 사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표님이 들고 계신 사진은 정말로 제 딸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제 남편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남편이 그 사진이 잘 나왔다고 인화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죽은 제 남편이 들고 다니던 사진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부군께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수가. 대표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은 4년 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투자자를 구하러 다녔지만 모두가 대표님을 무시하고 사업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 남편만이 대표님을 찾아가선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은 그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며 곧 망할 사업을 한다고 비웃기 바빴지만 제 남편만은 달리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대표님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제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느냐고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대표님은 남편이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며 처음에는 대표님도 왜 제 남편이 그런 관심을 주는지 의아했지만 제 남편이 말하길 자신의 딸도 당뇨를 앓고 있어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납득했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표님을 믿고 계속 지지해 주었고 투자뿐만 아니라 좋은 계약처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 연결해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공익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군요.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어린이 후원 광고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덜컥 후원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 그게 사기일 수도 있다고 말해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고 하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분 덕분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저도 은혜를 꼭 갚고 싶었는데 부군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대표님,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고맙고 또 슬퍼지네요. 그 사람이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일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대표님은 그 이야기를 하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따뜻하고 남을 위해주던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성함이나 직업을 물어봐도 절대 대답을 안 해주시더군요. 아마 시부모님 때문이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런 투자를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들키면 못하게 하시게 뻔했죠. 그래서 남편도 그걸 대비해서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작년쯤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사업 조언을 해주러 오셨을 때 따님 사진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돌려드리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 같군요.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남편의 유언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어째서 아이를 업고 공장까지 와서 일하겠다고 한 겁니까? 돌아가신 사장님을 생각해보면 형편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대표님의 물음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시댁에서 받았던 냉대와 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시댁의 무정한 태도와 갈등,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던 저의 결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였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표님께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시댁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장님, 제발 여기서 아이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드린 은혜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이제라도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사모님과 따님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저희 두 모녀가 지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따님의 교육비와 치료비도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대표님은 제 남편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며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자신에게 남편이 나타나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은혜를 갚기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던 저에게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이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도 남편의 선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저와 딸을 위해 제안해 주신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었어요. 대표님은 거액의 생활비를 저에게 주셨고 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겐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고 남편의 마지막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대표님 회사에서 혈당 측정기 테스터로 활동하면서 작은 어른 흉내도 내곤 하더군요. 회사에서 소아들을 위해 예쁘면서도 덜 아픈 혈당 측정기를 개발 중인데 딸은 그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으쓱거리곤 해요. 때로는 작은 서류철을 들고 회사원처럼 걷기도 하며 뭔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좋은 차도 장만했어요. 그래서 딸을 직접 유치원에 등원시켜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부모님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곤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제가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냐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뭐 저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냐고 대꾸하면서 여기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며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서윤이가 제 남편의 얼굴을 많이 닮아서 보고 싶기도 하고 자신들이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 같아 불쌍한 마음에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 왔다고 하셨죠.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이제 핏줄이라곤 제 딸인 서윤이밖에 없으니 미련이라도 생겼나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저는 불쌍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와서 나오는 거냐며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시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왔다며 서윤이 얼굴 한 번만 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단지 손녀 얼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며 무슨 속셈이라도 있으신 게 아니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속셈이라니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냐며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저희는 두 분과 상관없이 잘 지내고 있고 서윤이도 안정되었으니 굳이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손녀를 보고 싶다니 시부모님의 말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우리 딸을 남보다 못하게 대하시더니 이제 와서 손녀를 보고 싶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얘야,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땐 너무 힘들고 우리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갇혀 있었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후회스럽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진 씨가 말이죠. 우리 몰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던 당뇨 환자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왔어요. 그 사업이 지금 크게 성공했답니다. 저와 우리 딸도 그 사업을 돕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네, 맞아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남편도 당신들에게 비밀로 하고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 아들을 그렇게까지 모를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보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다. 당신들이 너무 본인들 욕심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라는 인간들조차도 믿지 못한 거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땐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괜히 화풀이한 것 같구나. 그래서요? 저와 서윤이를 그렇게 몰아내셨던 거예요? 우리 딸은 당신들의 그런 무서운 모습들 때문에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런 아이가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그래,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서윤이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라도 서윤이가 우릴 보고 싶어 하면 그때는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서윤이가 두 분을요? 퍽이나 보고 싶어 하겠네요. 꿈도 꾸지 마시죠. 그래도 나중에라도 서윤이가 이야기하거든 꼭 좀 연락 주거라. 그럼 평생 기다려 보시든가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대화는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디어 다 털어낸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제 딸과 제가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또 나 자신과 내 아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남편이 남긴 따뜻한 마음이 저와 서윤이에게 이어졌고 그 사랑은 결국 또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삶이 힘들 때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엔 지나간다고 다독여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서윤이와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중 아마도 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끝엔 분명히 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엔 따뜻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서윤이와 함께 맞이할 그 봄을 위해 저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